우리는 두 개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화려한 지상의 세계. 그리고 우리의 발밑에 펼쳐진 지하의 세계. 도시지하의 거미줄 세상 지하철. 오늘도 어둠 속에서 새로운 지하철 세계가 구축되고 있다. 지상보다 더 빠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 지하 세계의 꽃, 첨단을 달리는 지하철의 과학기술을 알아보자. 인구 1000만의 대도시 서울. 도시는 날로 팽창해왔고 이에 따라 서울의 지하철도 노선을 확장해왔다. 서울 내 지하철만 9개 노선, 경기와 인천까지 합치면 무려 17개 노선, 508개의 역이 673km에 걸쳐 서울과 경기, 인천의 지하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철은 지금도 곳곳에서 노선을 연장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에서도 지하철 공사가 한창이다. 이곳에선 NTR 공법으로 터널을 뚫고 있다. 1일 16만 대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하부를 통과하는 공법이고요. 주변에 광역상수도, 송유관 등 아주 위험한 지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구조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상부에 상당히 연약한 층의 토사가 지금 존재하는 구간이거든요. 나툼 공법 구간과는 전혀 다른 토질 상태. 폭발물을 사용할 수 없어 선택했다는 최신 공법, NTR 공법이란 과연 무엇일까? NTR 공법으로 터널을 뚫기 위해서는 우선 자재와 장비를 실어내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지름이 큰 강관을 터널 둘레 부분에 정확히 위치시킨 뒤 1000톤의 힘을 가진 잭을 이용해 강제로 밀어넣는다. 강관 내부에 들어찬 흙을 파낸 후엔 강관 일부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철골과 콘크리트를 채워넣는 방식이다. 대형 강관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용 자재를 운반하기가 쉽고 토사가 무너져 내릴 경우에도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성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렇다면 NTR 공법의 주재료인 커다란 강관, 그것도 터널을 받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강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천안의 한 강관 공장. 우선 강관이 될 철판을 크기에 맞게 자른 뒤 테두리를 용접하기 쉽게 다듬는다. 그 철판을 롤러에 감아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 나간다. 거의 강관의 형태가 갖춰지고 있다. 이어서 용접이 이루어지는데 용접 부분의 강도를 강화시키기 위해 가로로 된 특별한 용접 재료가 첨가된다. 이렇게 완성된 강관은 최종적으로 비파괴 검사나 인장 시험 등의 품질 검사를 거쳐 적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 시험기는 100톤의 힘으로 견딜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장비는 정밀도가 0.5%인 가장 정밀한 시험기가 되겠습니다. 철판의 강도를 시험한 결과 22톤의 무게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도가 뛰어난 것으로 판명됐다. 지금 지하철 공사에 주로 사용되는 KS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인데요. 이거는 철도, 터널, 교량 아니면 철탑 타워 쪽에 많이 사용되는 그 강관입니다. 서울의 선릉과 용인의 보정을 잇고 있는 분당선. 현재 노선을 수원까지 연장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 이뤄지고 있다. 지하 22m, 지하 8층 깊이 아래로 내려간 그곳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지하 도시가 건설 중이다.
대형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오고 가는 지하철 공사 현장. 이곳에선 하루에도 몇 차례씩 폭발이 일어난다. 화약을 터뜨려 터널을 뚫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화약을 이용해 터널을 굴착하는 공법을 나틈 공법이라고 한다. 나틈 터널로 굴착하는 구간은 총 2.2km에 이르고요. 그중에 하천 하부 통과 구간이 370m, 그리고 청명산 터널 통과 구간이 1,450m, 그리고 지금 굴착하고 있는 데는 도심지 구간입니다. 이쪽은 450m가 되겠고요. 무시무시한 양팔을 나란히 세운 듯한 중장비가 모습을 드러낸다. 나틈 공법의 첫 단계, 암벽에 화약을 설치할 구멍을 뚫는 전보드릴이다. 철저하게 계산해 양을 산출해낸 화약에 뇌관을 연결한 뒤 전보드릴로 뚫어놓은 구멍 속에 집어넣는 것이 다음 단계다. 이어져야 할 작업은 발파. 발파 시간이 되자 지하에 있던 작업자 전원이 철수한다.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발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시각 공사 현장의 지상에서는 발팟이 느껴지는 진동과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매일같이 반복하는 발파 작업이지만 자칫 위험할 수 있는 화약을 이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순간엔 언제나 긴장감이 감돈다.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터널 안쪽에서 폭발음이 들려온다. 발팟이 지상에서의 소음과 진동 정도는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다. 지상의 사람들은 지하의 폭발을 거의 감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폭발의 잔재들이 가라앉길 기다린 뒤 발파가 계획대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재빨리 확인해야 한다. 만에 하나 발파의 충격이 다른 터널 구간에까지 미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굴착 범위 외의 안반 지역엔 타격을 주지 않은 채 성공적인 발파가 이루어졌다. 1.5m 정도의 터널이 새롭게 뚫린 것이다. 지금 오늘 발파를 시행한 구간은 상부 토층은 좀 연약한 토층이 나왔고 하부 토층은 좀 다소 단단한 층이 나왔기 때문에 상부에는 기계 굴착을 하고 하부에는 발파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굴착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발파하는 면 가까이 아파트하고 사찰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기준치 이외에 더 소음이나 진동을 저감하기 위해서 더 화약량을 줄여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즉시 발파된 표면을 안정시키기 위해 혼합된 시멘트를 분사한다. 이렇듯 터널 주변의 안반 자체가 터널을 받치는 지주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틈 공법은 안반이 많은 지형에서 주로 시행된다. 작업이 반복되면 2013년엔 오리에서 수원까지 분당선 노선은 연장될 것이다. 지하철 공사의 기술력은 그 나라의 토목 기술력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4년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 서울역에서 청량리 구간은 지상에서부터 땅을 파내려가는 개착식 공법으로 건설됐다. 당시에는 이 터널 공법, 새로운 터널 공법이 최신, 그러니까 그 개발된 터널 공법이 없어가지고 옛날 재래식 방법밖에 없었어요. 터널 공법이 가능했지만은
동대문 지나서부터 청량리까지는 옛날에 미나리밭 연약 지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터널 공법으로 그때는 시곡이 불가능했습니다. 당시엔 터널 기술이 없어 개착식 공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착식이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구시대의 공법만은 아니다. 지금도 지하철의 깊이가 그다지 깊지 않거나 거리가 짧은 구간에서는 전통적인 개착식 공법을 이용한다. 하지만 도로를 모두 점거한 채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개착식 공법의 큰 단점으로 꼽힌다. 지하철 1호선 건설 당시에도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많은 불편이 초래됐다. 그러나 그때는 불편함보다 놀라움이 더 컸던 듯하다. 우리나라에도 지하철이 생긴다는 기대감으로 시민들도 불평하기보다는 응원하며 공사 기간을 기다려줬다고 한다. 제가 이제 그 시청 앞에서 종각까지 이제 건설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청진동 해장국 동네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새벽 5시까지 이제 야간 근무들을 하고 아침에 이제 해장들하고 할 때 이제 해장국집에 가고 그러면은 그 해장국집 그 아줌마들이 아이고 고생들 했는데 뭐 돈 내는 건 내는 거지만 내가 더 서비스를 하겠다 해가지고 많이들 주시고 또 겨울에 추울 때는 커피까지 타갖고 나와서 주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3년여의 설레는 기다림 끝에 드디어 1974년 8월 15일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이 출발의 경적을 울렸다. 지하철의 등장은 당시 시민들에겐 일종의 충격이기도 했다. 출발할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은 이제 일종의 기차라는 거는 이제 도시와 도시 간을 움직이는 그런 긴 여행에 이용하는 걸만 생각했었는데 그 서울시 지하철에 그러니까 지하에 이 터널을 파고 거기에 기차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아주 신기하고 그야말로 만화에만 나올 정도였었는데 그게 개통되고 나니까 뭐 여러 가지 참 감격스럽고 뭐 신기하고 그랬죠. 신기함을 넘어 지하철은 시민들의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새로운 터널 기술도 도입됐다. 1호선 개통 7년 뒤인 1984년 나틈 공법을 도입한 서울 순환선 2호선이 건설됐다. 뒤를 이어 1985년엔 서울을 X자 모양으로 가로지르는 3호선과 4호선까지 개통됐다.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들도 피할 수는 없었다. 3호선 건설 중 공사장이 붕괴해 10명이 사상당하는 큰 사고가 일어났다. 오늘날 그 지하철 현장에서 크게 붕괴 사고라는 기억이 안 나는 기틀을 마련해 준 것이 옛날에 3, 4호선, 2호선 건설할 때 당시에 사고로 인해서 안전관리 시스템이 강화가 됐다는 데서 이제 그 덕후로 지금 요새는 그 사고가 거의 없어요. 이후 우리나라 지하철은 또 하나의 큰 도전에 맞서게 된다. 바로 한강 밑에 터널을 뚫는 5호선 하저터널 공사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됐던 하저터널. 한강물이 흐르는 지역을 관통하는 길이만 해도 1288m에 달하는 고난이도의 공사였다. 한강 밑을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 없는 상태였고 일본의 건설이 제일 큰 회사이기 때문에 건설에 저희 회사에서 자문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보고 한 얘기들은 터널이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한 이유는 너무 강 바닥에 가깝게 접근해 있어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 터널 상단에 무한정의 물이 있으니까 그 물이 침투됐을 경우에 대형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여건이 많이 있다. 많은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 우리나라 최초의 장대 하저터널 공사는 추진됐다. 여의도와 마포 사이에 인공섬을 만들어 양쪽에서 터널을 뚫어놓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강 밑 23m에서 굴착을 시행한 한강 하저터널. 여러 가지 공법을 검토한 끝에 채택된 공법은 나틈 공법이었다.
설계하기까지도 어려웠지만 막상 굴착을 시작하니 사정은 더 어려웠다. 한강 밑은 예상보다 단층 변화도 많았고 지질도 연약한 상태였던 것. 더구나 상부에 항상 많은 양의 물이 흐르고 있으니 방수 시공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했다. 말 그대로 난공사 중에 난공사. 여름철 강한 태풍이 불어왔을 때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겪기도 했다. 한강물이 범람해 기껏 뚫어놓은 터널 안을 가득 채울지도 모를 위기가 닥친 것이다. 고수부지에 가제방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그러니까 한강물이 그쪽 유입되지 않도록 해놨는데 그 가제방 만드는 한 1m 밑에까지 물이 찼습니다. 만약에 그게 조금 더 수위가 올라가 가지고 범람을 했다고 그런다면은 그 물이 시공 중인 터널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죠. 상당히 위험한 그런 고비까지 갔었죠. 근데 그 1m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아주 날이 개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사고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996년 2월에 완공된 5호선 하저터널. 우리나라 지하철 공사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 지 14년인 지금 한강 밑에선 또 하나의 새로운 하저터널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 바로 분당선 연장 구간에 건설되고 있는 한강 하저터널이다. 성수역과 청담역을 이으려면 한강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하저터널로 공사하고 있는 것이다. 구간의 길이는 총 846m. 상하행선 양방향으로 2개의 터널이 있어야 한다. 공사 현장의 입구는 한강을 코앞에 둔 올림픽대로 인근 지하 50m 아래 평온한 지상과는 다른 새로운 지하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당당히 드러난 쌍굴의 위용. 2006년 시작된 터널 굴착 작업은 지난해 8월 이미 완료됐다. 터널 2개 모두 한강을 관통한 것이다. 하저터널을 포함한 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경기 북부 의정부에서 경기 남부 수원까지 지하철을 갈아타지 않아도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터널과 비상구를 잇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분당선 연장선의 핵심 구간이었던 이 구간은 5호선 하저터널 때보다 더 진보된 최첨단의 터널 공법이 적용됐다. 지금 제가 서 있는 터널의 바닥에서 한강 바닥까지는 30m의 그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의 한강의 최고 수위는 또 20m입니다. 약 200년에 한 번쯤 나타나는 대홍수 시에 한강의 수면에서 제가 서 있는 위치까지는 최대 50m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0m라는 수압이 작용했을 때에도 저희들이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쉴드 공법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쉴드 공법에는 쉴드 TBM이란 이 거대한 장비가 이용된다. 커다란 원형 모양, 즉 터널 모양으로 된 쉴드 TBM 앞면에 달려있는 커터기가 회전하며 흙을 파낸다. 굴착된 흙과 암석은 자동으로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뒤쪽으로 배출된다. 하나의 터널을 굴착하면 그 자리에서 180도 회전해 나머지 터널을 굴착해 나간다. 쉴드 TBM은 하루에 9m에서 10m 정도 굴착 작업을 해낼 수 있다. 하천과 같은 연약 지반을 통과하는 데도 적합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는 최신 공법인 것이다. 굴착을 마친 터널의 내부 모습이 깔끔하다. 쉴드 공법은 지하철 터널 공사를 비롯해 상하수도, 전기, 통신선로 공사 등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공법이다. 이 쉴드 터널은 안전성과 환경성에서 탁월한 공법이고요. 또 장차 육지와 섬까지 연결한다든지 또 도심지에서 안전한 터널을 시공한다든지 하는데 많이 채택되어질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도입되어야 할 새로운 공법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공법의 주역인 쉴드 TBM 장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쉴드 장비는 대부분 일본에서 제작되고 있다. 1년에 30대 정도를 생산한다는 이 공장에서는 각 단계별로 제작이 진행 중인 쉴드 TBM을 볼 수 있다. こちらで 50% ほどになります。作業中ですか？今 아직 터널을 굴착할 헤드 부분이 완성되지 않은 50% 공정의 TBM, 80% 공정과 90% 공정을 거쳐 이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TBM이다. TBM은 발주업체의 요구에 맞춰 철저하게 맞춤형으로 설계된다고 한다. お客様の方から土質条件ですとか施工距離、深さなどの条件をいただきまして、そちらに合わせて設計します。そうするとみんな同じ形とは限らないですね。そうですね。いただく口径ですとか今言った土質条件等によってほとんど違うと言っていいと思います。 TBM의 핵심은 헤드. 굴착할 터널의 직경에 맞춰 헤드의 크기가 결정되고 그 설계에 따라 강도 높은 철판으로 제작이 이루어진다. 흙은 물론 자갈과 거친 암석까지 뚫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헤드는 TBM 장비의 핵심이다. 직경 6m의 TBM을 제작하는데 보통 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 가격은 평균적으로 4억엔에서 7억엔 선, 최고 수십억 대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기계 몸통 자체가 땅을 파는 이 방식은 흥미롭게도 한 동물의 습성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라고 한다. もともとイギリスのブリネルという方がこのシールド工法を開発した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が、ブリネルさんの発想は船食い虫ですね。船に穴を開ける害虫なんですが、こちらから発想したと言われています。 평균 600톤이 넘는 엄청난 덩치. 쉴드 TBM이 지하 공사 현장으로 내려오기도 쉽지 않다. 일일이 분해된 채로 지하로 운반돼 다시 조립을 해야 하는데 이 시간만 2달이 걸릴 정도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지하에서 배치된 채로 지상으로 올려진다. 경기도 부천. 한 고가도로의 인근. 그곳에서 지하철 터널 공사장의 입구를 찾을 수 있다. 현재 서울의 장암에서 온수까지 연결돼 있는 7호선을 인천 부평구청까지 연장하는 공사 구간이다. 부천 구간 중 일부인 703 구간은 쉴드 공법으로 터널을 뚫고 있다. 현재까지 뚫린 터널의 막다른 끝. 대형 장비의 뒷모습이 눈에 띈다. 헤드를 회전시키며 터널 단면을 뚫어나가고 있는 쉴드 TBM 장비인 것이다. 이 장비를 조정하기 위해선 별도의 운전실이 필요하다. 컴퓨터로 작업사항과 관련된 정보들이 전달되고 그것을 원격으로 조정한다. 저희 사람 몸으로 치면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기계화 시공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계 장치가 다 돼 있는데 이 OP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든 조작반을 통해서 기계에다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굴진 속도대로 굴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방향은 맞게 가고 있는지 등을 모두 이 안에서 확인하고 조작할 수 있다. 수치화된 정보뿐 아니라 장비에 달린 CCTV를 통해서도 작업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굴착된 흙과 암석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운반된다. 컨베이어 벨트는 터널 입구까지 연결돼 있다. 굳이 사람이 실어 나르지 않도록 자동화되어 있는 것. 지상의 토사 저장 장치까지 자동으로 운반된다.
이렇게 빼낸 흙은 지상에서 대기하고 있는 트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운송된다. 흙과 암석이 빠진 양만큼 굴진이 진행된 터널. 이어서 벽면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콘크리트 조각이 TBM과 함께 쉴드 공법을 이루는 핵심 요소다. 세그먼트라고 불리는 이 콘크리트 역시 레일을 타고 작업 장소까지 이동된다. 이 세그먼트를 벽에 부착해야 하는데 무게가 3.5톤에 달해 사람 힘으로 들어올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때는 고리로 연결한 이렉터라는 장비의 도움을 받는다. 이렉터가 쉴드 TBM 장비 바로 앞까지 세그먼트를 이동시킨다. 그것을 다시 들어 노출된 터널 벽면에 위치시킨다. 그리고 이전에 설치된 세그먼트와 단단히 연결시키면 되는 것이다. 세그먼트 링 한 개를 만드는 데는 세그먼트 7조각이 필요하다. 7개의 세그먼트를 마치 블록을 끼우듯 정확히 끼워 맞춘다.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세그먼트인 키 세그먼트까지 장착하면 세그먼트 링 한 개가 완성된다. 즉 바닥에서부터 좌우 하나씩 세그먼트를 부착해 나가다 천장에 키 세그먼트를 장착하는 것이 하나의 마무리된 작업. 부착된 터널벽과 세그먼트 사이의 작은 틈은 회반죽으로 채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세그먼트 링 한 개의 폭은 1.5m다. 저희 현장은 하루에 6링에서 8링 정도 하루 나가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420, 저희는 5링마다 이렇게 숫자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6링, 8링 나가면 1.5 곱하기 하시면은 9m에서 한 12m 정도 나가고요. 쉴드 공법은 흙을 파고 지상으로 운반하고 이송시키는 전 과정이 기계화돼 있어 적은 인력으로도 공사가 가능한 공법이기도 하다. 쉴드 터널의 가장 큰 특징은 친환경성으로서 소음과 진동 또는 치마 등 도로 치마 등에 상당히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파에서 인력으로 굴착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직접 굴착을 해서 세그멘트까지 조립하는 관계로 주민들은 지하에서 공사하는 내용을 거의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저희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 기술은 그 나라의 토목 기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잣대이기도 하다. 1935년 지하철 운행을 시작한 모스크바. 러시아 특유의 화려한 역사 내부 인테리어와 함께 모스크바 지하철만의 특징적인 면이 하나 있다.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기나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한다. 길이 100m에 달하는 에스컬레이터도 있다. 모스크바 지하철은 지하 40m 이상 파내려간 대심도 지하철이기 때문이다. 모스크바의 연약한 지반 상태 때문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땅 깊숙이 터널을 파는 기술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
예술과 낭만의 도시 파리. 이곳의 또 다른 명물은 지하철이다. 파리의 지하엔 110여 년 전인 1900년부터 지하철이 다니기 시작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파리 지하철은 노선도 다양하고 역 간의 거리도 우리의 반 정도에 불과할 만큼 매우 촘촘하게 건설돼 있다. 파리시 지하에 촘촘히 거미줄을 치고 있는 노선은 무려 14개. 노선이 많다 보니 환승 시스템도 매우 복잡해졌는데 하나의 역에 최대 8개의 노선이 연결돼 있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승강장 밑에 승강장, 터널 밑에 터널을 뚫는 고난이도 토목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때로는 지역의 지질 상태에 맞게, 때로는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 지하철은 그 나라의 토목 기술을 발전시키며 성장해 온 것이다. 파리보다 74년 늦게 지하철 운행을 시작한 우리나라. 시작은 늦었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지하철 공사의 선진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최근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를 수주하기로 한 것이다. 깐깐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에서 지하철 공사업체로 발탁됐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많은 국내 건설사들이 과거 많은 지하철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을 통하여 얻은 그 노하우가 TBM 장비를 갖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높은 그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현재 세계적으로도 크게 인정을 받고 있고 저희가 수주한 의의도 한국에서 얻은 그 노하우가 세계에서도 역시 인정을 받는구나, 그런 것에 의의를 줄 수 있습니다. 터널을 뚫는 토목기술과 함께 지하철 건설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전자-전기 기술이다. 가장 최근에 개통된 지하철 9호선의 사령탑인 관제실. 한눈에 9호선상에 있는 열차의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네, 2분여 정도 지연되고 있는데요. 회복운전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모든 것이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관리된다. 모든 열차의 그 움직임을 감시 통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승객들의 안전하고 그 양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전기, 전력 그리고 모든 설비를 감시 제어하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급행과 완행을 함께 운행하는 9호선의 경우 이 DLP 시스템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된다. 일반 열차가 급행 열차를 대피시켜주기 위한 대표적인 대표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다시피 아래쪽으로 갈라지는 이 선로 형태는 일반 열차가 지나가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쪽 중앙으로 지나가는 열차는 급행 열차의 선로에 지나가는 모습을 현시하고 있습니다. 주행하고 있는 열차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은 열차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전자장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 운행을 마치고 차량 기지로 들어서는 한 열차 안에 각종 첨단 장비가 들어차 있다. 트레인 컨트롤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즉 TCMS라는 장치인데요. 열차의 두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TCMS가 하는 역할은요, 각종 전자품들과 통신을 하게 되고요. 그 전자품들을 제어하고 그리고 그 전자품의 상태를 모니터링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사람의 두뇌처럼 열차의 앞부분에 자리한 TCMS는 열차의 운행은 물론 열차 내의 냉난방, 조명 등 열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제어해주는 전자장비다.
오토 트레인 컨트롤, 즉 ATC라는 장치가 있는데요. 이 장치가 하는 역할은 개화역에서 신논현역까지 그 열차가 이제 운행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떤 승무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열차 지연 없이 운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컨트롤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기관실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실질적으로 열차는 완벽한 자동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승강장의 스크린 도어 위치에 맞춰 정지하는 일 역시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지하철은 과연 어떤 원리로 운행되는 것일까? 지하철 차량 기지엔 전기 선로들이 복잡하게 이어져 있다. 판타 상승합니다. 231편성 판타 상승합니다. 차량 기지에서 지하철을 점검하기 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작업은 접지선 대기. 지하철은 이 판토그래프라는 장치를 통해 공급받은 전기를 동력으로 해서 운행된다. 전동차가 사용하는 전기는 이제 직류 방식이 있고 교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류 방식은 직류 1500볼트를 사용하고 교류 방식은 교류 25,000볼트를 사용합니다. 조그만 건전지, 1.5V 건전지에 1000배의 전력인 DC 직류 1500볼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고출력의 전기가 지하철의 송전실로 오고 이곳에서 전류 전환이 이루어져 각 지하철로 전달되는 것이다. 갑자기 그 방송 멘트가 나오면서 차내등이 거의 다 꺼지죠. 꺼지고 한두 개만 남아 있는데 그 구간이 바로 그 지하 구간, 그러니까 서울역 직류 구간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남영 사이에 그 교류관으로 넘어오는 그 저령 구간이라면 저령 구간, 경계 구간입니다. 거기가. 먼저 마스콘 키를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스콘 키 투입. 첨단 전자장비 집합체인 지하철. 기관사님은 열차 출발할 준비가 됐나요? 예, 열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동으로 주행할 수 있다고 해도 돌발 상황 시 대처하는 일은 기관사의 몫이다. 터널 안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열차 급정차입니다. 열차 급정차입니다. 관제이상 터널이 붕괴되는 일. 때로는 선로에 사람이 나타난 경우 등 열차의 운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150개의 돌발 상황을 시뮬레이션화한 모의 운전기로 사고에 대비한다. 모의 운전 염석기는 지금까지는 모든 동종업종에서 직수입하여 사용해 왔으나 이제는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고 해외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 모의 운전 연습기입니다. 기관사들은 정기적으로 모의 운전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고 실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된다. 안전바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9002열차입니다. 이상. 기관사들이 실제로 이 일이 본선에서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복 숙달 훈련을 할 수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본선을 나갔을 때 기관사들은 더욱더 긴장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조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열차의 운행이 끝난 새벽녘의 선로. 특이하게 생긴 장비를 들고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작업자들이 보인다. 터널과 지하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레일도 중요한 점검 대상이다. 초음파 원리를 이용하여 그 레일을 관통을 해서 다시 빛이 돌아오는 그 과정을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내는 원리입니다. 터널 상부에 균열은 없는지, 전선들의 이상은 없는지 모두가 잠든 새벽에 점검한다. 지하의 고요함을 깨우는 또 하나의 장비는 지하터널 물청소기.
총 5톤의 물을 싣고 터널란을 청소한다. 주간에 열차가 운행하면서 그 미세먼지가 야간에 열차가 안 다닐 때는 가라앉아요. 그럼 이제 그 가라앉은 먼지를 물로도 완전히 씻어내는 거죠. 깜깜한 밤, 드디어 모든 점검이 끝났다. 발짓을 보이지 않는 우아한 백조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곳. 지상보다 더 빠르고 복잡하게 움직이는 세계. 그것이 바로 지하철의 세계다. 오늘도 우리의 발밑, 지하를 달리는 지하철엔 첨단 과학 기술이 함께 달리고 있다. 터널 기술자들과 지하철 운행 관리자의 보이지 않는 손이 시민의 팔이 되고 있다. 토목과 전자기술의 만남. 지하철은 첨단 과학 기술의 집합체이자 우리들의 땀과 희망을 싣고 달리는 공간이기도 하다.